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국회의원 민병덕 의원실의 배장원 선임비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금융혁신과 금산분리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님, 토론자님, 그리고 기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한은행 땡겨요 서비스도 쓰고 제 폰이 2개인데 하나는 또 알뜰폰으로 또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도 말씀 잘 듣고 여러 공부를 좀 많이 할 거고요.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전중현 데일리임팩트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종인 데일리임팩트 편집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자이신 박상인 서울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오늘 지정 토론자로서 전성호 신한은행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상조산업협회 김현용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황성욱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자유토론을 하실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여대 문외설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금융위원회 강영수 은행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금융노조 최원철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데일리임팩트 대표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임팩트 전중현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저희와 함께 주최해 주신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김자봉 박사님, 박상인 교수님, 토론자로 자리하신 전성호 본부장님, 김혜영 사무총장님, 황송욱 부회장님, 문혜설 교수님, 강영수 은행과장님, 최원철 부위원장님 등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먼 길에도 불구하고 현장까지 달려와 저희 매체 금융혁신과 금산분리 긴급 토론회를 축하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데일리임팩트는 따뜻한 시장 경제와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기치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국민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취재하는 인터넷 경제신문입니다. 저희 신문이 창간될 당시만 해도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개념이 미약하였으나 최근 ESG라는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 데일리임팩트는 ESG의 눈으로 기업과 개인, 정부 등 경제 주체를 관찰하고 취재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임팩트는 올해 ESG 가운데서도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외지의 프로젝트는 최근 자본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히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질문과 논쟁, 그리고 올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번째 주제는 금융혁신과 금산분리입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논쟁입니다. 최근 정부는 국내 금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보험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설립해 상조 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에는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정식 승인하는 등 금융사들이 본업인 금융 외에 생활 밀착형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자칫 골목상권 침해 등 부작용을 불러올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금융사들이 비금융업 진출이 기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과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 금융기관, 중소사업자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데일리임팩트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를 비롯한
주요 플랫폼의 뉴스를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을 집중 조명해 더불어 성장하는 바람직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전반적 부조리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상과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개회사 감사합니다. 인터넷 경제신문 데일리 임팩트에 저희 의원님의 금산분리 관련된 특집 기사가 실렸는데요. 사진도 아주 좋고 내용도 아주 좋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1부 사회를 봤고요. 2부 발제 토론부터는 우리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께서 사회를 봐주시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발제를 하고 6분 토론자가 계셔서 토론자들 한 10분 정도 토론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민병덕 의원실에서 부탁을 받았을 때는 이제 금산분리 제도 한국의 현황과 연역, 현황과 연역 그리고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한 좀 견해 같은 거를 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토론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그 중에 작은 일부로 오히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맥락에서 저는 좀 금산분리 규제의 의미 그리고 한국적 상황에서 필요성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원래 그 김자봉 박사님께서 이 현재 그 금산분리 정책에 대해서 일부 발제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제가 대신 좀 발제를 일부 드리려고 살펴봤는데 현안에 대한 내용보다 좀 원칙적인 내용들이 더 많으셔서 제 내용하고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김자봉 박사님 좀 제 발제하고 겹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같이 좀 설명을 드려서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제가 한 명이 되는 바람에 원래 한 15분 발제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써서 한 25분 정도 발제를 하겠습니다. 저 PPT 가지고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윤석열 정부가 은행권 내에서 경쟁을 강화하고 또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의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그리고 금융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산분리 그럼 규제 또는 금산분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산분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소유지배 분리에 대한 소유지배 규제고 두 번째는 업무 영역에 대한 규제입니다. 우리 현행 우리나라 법에서 은행법에서는 이른바 은산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과 비금융회사 간의 서로 지배와 소유와 지배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는 것이 소유지배 규제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 경우에 이제 은행 자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체제에 속하는 경우에 비은행 금융기관 포함해서 금융기관과 산업자본을 동시에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주회사 체제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 지배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유 지배 규제 한국의 법령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부수 업무 및 위탁 업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업무 영역을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금산분리 규제를 하는 것일까요?
금산분리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산업자본은 위험을 감수해서 투자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또 그렇게 행위하도록 기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자본, 또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는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해서 돈을 벌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 법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관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또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부실화가 되면은 이것이 이제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 나아가서 산업, 나아가서 또 경제 전반에 대한 부실화 내지는 그 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 이른바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금산분리 규제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은행 중심으로 이 시스템 리스크를 이야기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비은행 금융기관,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유지배 구조가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최근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 신청을 하니까 막바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도 역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의 특징이 이런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고, 산업자본인 비금융회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균형과 견제가 사실 필요한, 그래서 시장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게 자본주의 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산분리가 아니고 금산복합 기업 집단이 생겨버리면 이런 금융기관의 위험에 대한 그 관리와 평가 기능이 약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산업자본은 위험을 감수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소속된 계열사가 충분히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부담해서 투자를 해서 얻는 이득은 기업이 오히려 가져갑니다, 온전히. 그런데 실패했을 때 오는 부담은 금융사 부실,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사실 금산분리를 하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공정 경쟁이나 지배력 전이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업무 분야의 확대에도 사실 여기에 더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약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자회사 형태든 또는 자체 업무 영역을 확장해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부분에 들어가서 거기에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대출 조건이라든지 금융 조건들을 더 나쁘게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불공정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잠재적으로 진입하려는 사업자에 대해서 아예 대출에 대한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을 쌓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불공정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우려들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지배력 전인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거꾸로 최근에 은행이 조그만 은행들 들어오면 안 되니 재벌이 은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위험한 소리를 쉽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삼성이 은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삼성 계열사하고 거래하는 모든 하청기업들 다 삼성은행 쓰게 할 겁니다. 암묵적으로 다 압력을 줘서 할 수 있게. 그러면 금융산업에 불공정 경쟁이 일어나는 거고, 삼성이 갖고 있는 산업자본의 지배력을 금융산업에 전이를 시킴으로 인해서 이건 경쟁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을 후퇴시키고
또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에서 결합해서 오는 시스템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한 담요만 보고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특히 금산분리 관련돼서는 매우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을 가진 우리 한국에서 특히 재벌 그룹들을 보면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흔히 한마디로 재벌의 사금고가 이런 표현들을 쓰죠.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온 이유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3년에 동양그룹 사태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해서 동양그룹에 대해서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다 끊어집니다. 그 동양그룹은 그 전에 2002년부터 상당히 주요 계열사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계속 한 10년 가다가 한 2012년에는 대출들이 이제 끊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양증권이라든지 동양그룹 계열사를 통해서 고금리 회사처의 기업보험 같은 것을 발행을 해서 조달을 합니다. 근데 이때 창구에서 특히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 안전하다는 식으로 해서 불안전 판매를 했었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2013년에 금융당국이 증권사가 부적격 등급 계열사 채권을 파는 일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가 있은 이후에 시행되기 하루 전에 9월 30일 시행되는 당일 10월 1일에 동양그룹의 주요 계열사 3개가 법정관리를 신청합니다. 이름으로써 이제 이른바 동양그룹이 해체가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에서 동양증권을 통해서 동양그룹 CP와 회사채를 매입한 개인 투자자가 4만 1,000명이었고 1조 6천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금고가 될 수 있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2016년에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썼더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가 몰락해야 한국이 사는 길이라고 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몰락해도라고 했는데 해야라고 해석해서 저한테 막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책을 좀 읽고 말씀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서 제가 삼성전자가 주가가 급락했을 때 삼성생명이 부실화될 수 있고 이게 출자 구조를 통해서 증폭돼서 생명과 전자 둘 다 부실화를 서로 부추기고 결국은 삼성그룹 전체가 힘들어지는 몰락의 길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될 때는 한국 경제에 엄청난 시스템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간단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2016년에 제가 책을 썼을 때보다 지금 삼성그룹 소유 지배 구조도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순환 출자도 일단 없어졌고 이게 좋아진 거냐 싶으시겠지만은 그 전에 출자도를 보면은 그리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승계하면서 많이 깔끔하게 정리한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과도하게 갖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자산운용은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고 있다고 단순하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구조에서 여전히 삼성전자가 제가 잘못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업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장도 하고 몰락도 합니다. 노키아도 그랬고요. 그런 경우에 삼성전자 자체가 굉장히 생명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고 삼성생명에 거의 전 국민들이 가입 안 된 분들이 없어요. 저도 강매를 당해서 2개나 있습니다. 보험 상품이. 자, 그런 경우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 장치인 보험법 감독 규정을 바꾸고 있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바꾸지 않았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입법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입법 발의가 됐더니 정무위 소위의 상정조차 문재인 정부 내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 와서 갑자기 소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하고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리스크 관리를 전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감독 규정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 감독 규정을 바꾸지 않고 시스템 리스크를 방치하고 있고
입법을 통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국회와 정부는 모르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금산분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법 어떤 조항을 보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전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안 되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금산분리가 한국만의 일이냐, 우리만 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진국은 대부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금산분리 규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그 나라의 경제 구조, 소유 지배 구조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근데 이 금산분리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들은 영미권 국가들입니다. 특히 영국과 미국이 가장 강한 규제를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금융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영국과 미국입니다. 여기가 금산분리 규제를 가장 강하게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줘서 금융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그러면 영국하고 미국은 어떻게 발전했나요? 싱가포르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발전하면서 오히려 이런 금산분리부터 시작해서 금융 규제를 강화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해서 자금을 모았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단순 단세포 같은 사고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단세포 사고를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려면은 금융위원회 해체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저는 왜 존재하는지 최근에 보면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자, 최근에는 2013년에 이스라엘이 금산분리를 소유지배 구조를 명문화하는 그런 입법을 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이스라엘이 민영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 가까웠습니다. 대부분 기업을 정부나 노동조합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효율성이 너무 커지면서 1990년부터 민영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주요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를 민영화 과정에서 획득한 사람들이 그 자본력을 이용해서 제조업 서비스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스라엘 재벌이라는 것이 2010년쯤에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스라엘에서 대두합니다. 이에 대응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2013년에 이른바 반경쟁력 집중법이라는 것을 입법을 합니다. 이 법에 3가지 안이 있는데 제가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산분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재벌 개혁이 일어난 당시에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금산분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금산복합 재벌들의 폐해를 직접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앞서 금산분리가 안 됐을 때 왜 금산분리가 필요할까라고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 이스라엘 재벌 개혁 과정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반경쟁력 집중법에 금산분리 소유지배 구조를 분리를 집어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요 금융과 주요 실물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요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규모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도드 프랭크법에서 나오는 CP의 아이디어하고 비슷한데 이게 국지적으로 해석을 해서 규모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금융과 주요 비금융은 소유 지배를 동시에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행위적인 규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 반경력 집중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국이 사실 우리 김여봉 박사님도 이게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법률적인 시각에서 오히려 이렇게 금산분리를 쭉 쓰셨던데 연역을 이태리의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현대적인 의미에서 영국은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이 꼭 성문법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으로 금산분리를 허가를 주는 데서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문법으로 잘 표현된 것은 오히려 미국입니다.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특히 시카고 쪽에서 은행들의 연쇄 파산이 일어납니다. 이 연쇄 파산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산복합 기업 집단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 은행이 다른 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응해서 나온 게 바로 글래스-스티갈법이라는 1933년에 우리가 흔히 이제 경업주의를 금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법이 나온 건 사실 금산분리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때 이 법에서 한 것은 은행이
증권회사를 통해서 다른 회사들을 소유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걸 금지한 겁니다. 근데 이제 1956년에 가서 은행지주회사법이라는 게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은산분리를 명문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은행을 소유하는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합니다. 이 은행지주회사는 은행과 직접 관련된 업무 외의 업무는 못하게 막았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릴 때 은산분리, 금산분리가 소유지배하고 업무 영역 2차원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미국의 은행지주회사 보면은 그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업무 영역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러면 간접적으로 자회사를 통해서 그런 업무도 당연히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걸 성문법에다가 간접적으로 하는 거 못한다고 안 집어넣으면 간접적으로 하는 거는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석을 지금까지 엉터리로 법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공정거래법에서 상호 출자를 금지했더니 순환 출자, 간접적 상호 출자하는 건 법에서 위반이라고 당연히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위법이라고 판단을 안 해서 간접적 상호 출자인 순환 출자가 막 횡행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명문적으로 소유 지배 구조를 우리는 막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업무 영역을 제한한다는 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자회사 같은 소유 지배 형태를 통해서 하는 것도 막는 것이고 직접 하는 것도 막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 지배 형태로 막는 거는 자회사 형태로 가는 것들을 막는 것이고 지금 업무 영역에 대한 제한은 직접적으로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영역 제한이라는 게 금산분리에서 소유 지배에 대한 제한보다 약하거나 하위 개념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업무 영역을 풀어주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를 뭐 소유 지배 문제가 아니니까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8년에 아시는 것처럼 그 금융위기 이후에 도드-프랭크법이 나와서 은행이 아닌 큰 금융기관도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하더라라는 것 때문에 이른바 CFI라는 걸 지정합니다. 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e라는 건데요. 규모가 큰 보험회사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소유지배에 대한 규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라. 즉, 이 CP가 도산이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 경제 전반, 산업 전반,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미리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본확충을 의무화시키기도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것이고, Commodity Future Trading Commission이라는 신설 규제기관을 만들어서 여기서 은행 분할, 업무 정지,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같은 권한도 부여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보니까 그 1차 실무반 내용이라고 보도자료가 3월 3일에 나온 게 있습니다. 이제 크게 금산분리 규제 완화 이슈를 두 개로 나눠서 보도를 했는데 이제 신규 플레이어 진입 그리고 은행 비은행 간 경쟁 촉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라는 것은 은행권에 새로운 은행을 더 집어넣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스몰 라이센스 또는 소규모 특화은행 허가를 해주자라는 겁니다. 스몰 라이센스는 영국의 챌린저 뱅크라든지 지금 도산돼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자본금 규모에 대한 제약 같은 것들을 낮춰가지고 라이센스를 작은 은행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자. 그리고 이 작은 은행들이 메가뱅크들이 다루고 있지 않은 그런 좀 니치 마켓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게 이제 영국에서 시작한 챌린저 뱅크의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영국은 세계적인 금융 강국이죠. 근데 영국에 메가뱅크 4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숫자가. 그리고 이 메가뱅크 이 자본학에 대한 규제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니치 마켓이 많이 있어서 그 니치 마켓을 좀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서 서브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 그래서 이제 챌린저 뱅크가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저축은행, 지방은행을 아예 은행으로 바꿔주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업에 추가적인 라이센스를 주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굉장히 논란이 많고 특히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후에 조금 논란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주로 이제 은행 비은행 간 경쟁 촉진하고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 확대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은행 비운영 경쟁 촉진은 기본적으로 은행 업무의 일부를 비은행 금융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카드사 종합지급 결제 허용, 그다음에 증권사 법인 결제, 보험사 지급 결제 업무 허용 이런 것들이 이제 주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아마 토론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게 이게 은행기관의 그 부수 업무라든지 위탁 업무를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그 경쟁자 숫자, 은행의 경쟁자 숫자를 늘려서 은행 산업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또 은행 산업의 경쟁력이 우리가 높아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금시초문이 아닙니다. 은행 산업의 경쟁 사업을 은행을 더 집어넣어서 매기 효과를 노린다고 해서 2018년에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이 우리가 3개가 있습니다. 매기 효과를 누렸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 두 번째, 핀테크를 육성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들어와서 핀테크 발전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세 번째, 중저신용자 대출을 하겠다고 했어요. 중저신용자 대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최근에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하라고 해서 대출을 했더니 부실채권이 늘어나서 문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볼 때 과연 이게 정말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게 더 들어온다고 해서 추가로 라이센스를 준다고 해서 뭐 경쟁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이 증가할 것인가? 저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스몰 라이센스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한참 이야기하다가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특정한 분야의 자산이 특화된 이 금융기관, 은행 같은 경우에 그 분야의 경기 변동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게 지금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 금융기관이 그렇게 너무 집중되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하나 보여준 거고 또 하나는 이 SBB 같은 경우에 자본 요구를 낮춰가지고 또 동시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드 프랭크 법안을 완화시켰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금융기관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규제가 실패했다라고 미국 내 규제기관이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할 때 돈만 낮춰준 게 자본금만 낮춰준 게 아니고 금산분리 일부도 허물어서 해줬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한 5년 지난 지금 도대체 무슨 혜택이 있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스몰 라이센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스몰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특화된 중소기업 은행도 있죠. 그 다음에 지방은행, 저축은행 그리고 분야별로 특화된 지역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른바 스몰 라이센스 많은 데가 없어요 이미. 그런데 도대체 외국에서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우리 현실이 뭔지도 모르고 외국에서 뭘 해서 좀 떴다 이러면은 무조건 하자는 아직까지 개도기적인 그 우리 관료들의 행태를 보면 참 암담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저축은행, 지방은행을 은행 같이 해주자고 하는데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부실 위험 때문에 이러고 하는데 이 과연 은행 업무를 했을 때 시스템 리스크 전반에 확대되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전 궁금한 게 우리 금융위원회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금융위원회가 도대체 자기들의 아이덴티티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금융기재기관이라고 생각하는지 금융산업을 촉진하는 산자부의 금융 파트 담당 부처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금융위가 하는 행실을 보면은 산자부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자부 금융국이나 실 정도로 가는 게 맞다 생각이 돼요. 금융규제기관으로서의 사고를 하지를 않아요. 금융규제기관은 새로운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은
시스템 리스크라든지 이 금융산업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우선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는 산자부에서 할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금융위는 늘 금융산업을 육성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금융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산자부 금융실로 가면 돼요. 그러면. 자, 그리고 그 비은행 지급결제 부분은 이른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금법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동일 업무 동일 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동일 업무의 규제가 다르면 규제 차익에 따른 불공정 경쟁이 생겨요. 그래서 리스크가 또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저는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부수 업무, 위탁 업무 지금 오늘 주로 발제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소유지배 구조에 대한 금산분리와 달리 이건 좀 약한 거다라고 일단 생각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공정 거래나 지배력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금융위뿐만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과연 우리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들의 경쟁력을 도와주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돈 버는 길을 만들어주면은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본업에 더 충실해서 거기서 경쟁력을 가지고 잘해보겠다는 노력할 이유는 없어집니다. 저는 이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금융기관이 정부에 협력하는 대가로 정부가 뒷돈 주는 식의 이게 담합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금융위원회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금융위원회는 존재할 가치와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도덕적 해이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금융위원회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이지 산업 육성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한 가지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2020년, 2021년에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뭐, 이 재벌 문제나 이런 문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뭐 정권과 상관없이 항상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IMF에서 오랫동안에 한국의 금산복합 재벌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어요. 시스템 리스크 관리가 안 되니까 이거를 법을 만들어라고 IMF가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좋아하는 국제 표준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2020년에 드디어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한 7개 재벌에 해당하는 금산복합 재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전송 그다음 관리, 보고 공시 의무 부과 뭐 이런 것들을 담은 법을 만들었고 2021년에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처벌 규정이 없어요. 법은 있는데 처벌 규정이 없는 건 뭐냐? 이건 법이 아니고 선언이에요. IMF에서 만들어라 하도 그러고 하니까 법을 억지로 만들고는 처벌 규제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안을 그 법정 기간을 늘 넘기고 법을 안 지켜도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이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그냥 자율 규제에 맡기는 선언이에요. 근데 우리의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역시 이건 법이 아니고 자율규제 선언서예요. 이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보험업법, 삼성생명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감독 규정 바뀌지 않는 거.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에 처벌 규정 없고 제대로 사실 초기에 건전성, 자본 적정성 관리라든지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이야기 나왔다가 싹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이거 테스트하는지도 몰라요. 제대로. SBB라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보고도 우리 금융당국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해야 될 숙제는 안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금융당국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재벌의 은행 소유는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건 재앙적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것들을 입에 담는 것조차가 이건 정말 몰상식뿐만이 아니고 이건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다. 뭐 재벌이 은행을 하나 가져야지 은행에 경쟁이 생기지 않겠냐는 이런 거의 정말 초등학생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그게 언론에 나오고 있다는 게 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저보고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야기를 하라. 늘 해요.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사도 안 나오고 정치인들도 듣고는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왜냐? 힘들거든요. 우리 정말 금융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힘든 길을 가야 됩니다. 쉬운 길을 20년, 30년 동안 했는데 뭐가 됐어요? 금산분리 완화해서 경쟁력 있는 회사 나오면은 삼성생명, 삼성증권이 세계적인 생명사, 증권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내에서만 1등이지 무슨 경쟁력이 있어요? 세계 경쟁력이. 그리고 장사할 것도 없으니까 부수 업무 확대해달라 소리나 해대고.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재벌들 제조업 수출해서 성장을 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다가 점점 밀리니까 자꾸 국내에 금융을 들어오려고 해요. 은행하고 싶어하고 뭐 하고 싶어하고 국내 금융 들어와서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 벌고 싶은 거예요. 어렵게 돈 벌는 게 자신이 없어지니까 점점. 그거를 열어주는 게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재벌 기업이나 우리 은행 보험업 경쟁력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리스크만 강화시키고 경쟁력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은행 숫자 늘려서 은행 경쟁력 늘어나지 않습니다. 은행의 경쟁을 높이려면은 관치부터 끊어야 돼요. 관치의 대가로 이런 혜택을 주는 이런 거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이 경쟁력이 안 늘어나요. 우리 은행 잘 아시다시피 수익의 90%가 이자입니다. 근데 외국계 은행들은 수익의 50% 정도가 비이자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비이자 수입 늘리려고 부수 업무한다? 근데 거기서 이런 부수 업무를 해서 비이자 수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컨설팅이라든지 외환시장이라든지 또 해외 시장 개척 이런 거를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서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 은행들 그럴 자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손쉽게 돈 벌 일만 자꾸 궁리를 합니다. 자, 예대마진해서 90% 이자 수익, 은행이 자기가 잘해서 돈 벌고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담보대출이에요. 그리고 담보대출 아닌 거는 신용대출 일부 있는데 그때 신용평가를 은행이 합니까? 신보에서 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신용평가도 안 하고 담보대출만 하고 전담포예요. 그런데 예대마진을 이렇게 높게 하는 거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관치 금융, 관치한 금융이 전직 관료가 은행이나 금융회사 장으로 가서 끈끈한 유대를 유지하면서 정부에 호응하고 뒷돈 받아 챙기는 식의 그것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포장하는 행태가 지금 정권에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방치하는 국회의원들은 무지하거나 그 카르텔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금융시장이 발전해야 됩니다. 제조업이 우리가 제조업이 GDP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화공업 중심의 이런 제조업 구조 탄소 중립 과정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금융산업이 발전해야 돼요. 금융산업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려운 길이에요. 이 어려운 길을 두고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 벌고 산업은 후퇴하고 위험은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방안을 가지고서 이것을 금융규제 혁신이라는 식으로 포장한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다라는 말씀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전성호 본부장입니다. 박상희 교수님 뒤에 좀 반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배달앱 땡겨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달 시장을 좀 살펴봤습니다. 배달 시장에는 상당한 페인 포인트가 존재하는데요. 이제 소비자들은 광고 때문에 광고가 달린 음식을 사 먹는 그런 현실이고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악플과 별점 테러뿐만 아니라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워낙 이제 독점 시장에 따른 약탈적 구조 때문에 남는 게 없다라는 아우성이 있고,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하고 있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이냐라는 페인 포인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먼저 소비자들에게도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게 리뷰 기반의 오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기존의 가격, 왜곡된 가격 구조에서 조금 더 탈피하고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맞는 플랫폼을 매출에 활성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 쓸 수 있게,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플랫폼을 개방하자라는 것이고요. 라이더들도 플랫폼의 참여 주체로서의 일정 부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것은 결국 기존의 금융기관이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좀 더 포용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자라는 그 출발점에서 배달앱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상공인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보시면 평균적으로 한 13% 정도 나머지 배달사들이 중개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2%만 중개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수익금을 보시면은 받는 금액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요. 기본적으로 땡교에는 타 플랫폼이 받고 있는 광고비나 입점 수수료, 고정료를 없애서 가격의 구조를 굉장히 좋게 가져갔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은행을 하다 보니까 정산이나 결제 서비스에 대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결제인 경우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입금을 해드리고 있고, 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하시면 바로 입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들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가 아니면 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런 구조들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장님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를테면 사장님들이 필요로 하는 3회 이상 주문한 고객을 한테 뭐 계란 후라이를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사장님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기존의 플랫폼들은 이런 거 하려면은 돈 받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데이터를 개방하고 플랫폼을 오픈하겠다라는 개념인데요. 개인정보의 이슈 없이도 사장님들도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비즈니스 체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이 왜 배달앱을 하느냐라고 보지 마시고, 기존의 은행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 금융을 어떤 식으로 더 확대해 나가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넓혀 나갈 것이냐라고 보기 위해서 결국은 플랫폼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하자라는 부분에서 대한신용평가 모형을 만들었고, 일단 라이더 대출을 해봤습니다. 이게 아주 대단히 성공했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결국은 긱워커들을 위한 새로운 금융의 어떤 평가 방식, 리스크 관리 체계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더 대출뿐만 아니라 이제 비정기 소득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소득을 인정을 해서 이제 급여 소득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혜택을 적용하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지속적으로 혁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특화금융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땡교에 입점하신 사장님들의 캐시플로우를 분석해서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와 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신용등급이 2등급이 올라가는 효과를 봤고요. 등급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장님들이 대출받을 때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은행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포함을 해서 사장님들이 나의 매출이 얼마고 앞으로 내야 될 세금은 얼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오픈을 했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인데요. 결국은 금융이 어디까지 혁신할 거냐라고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가설은 매일 사장님한테 아침에 돈을 드리자. 그것도 같은 금액을. 그래서 사장님들은 캐시플로우를 일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면서도 당일날 발생된 매출 대전으로 그 대금을 상환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자. 그 과정에서 과부족분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플랫폼이 우선 부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단위로 그 과부족분을 정산하는데,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당일도 과부족이 없는 스퀘어 포지션을 맞출 수 있다. 이런 가설 하에서 저희가 이제 일 매출 땡겨드림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확대된다면 이제 월 매출 땡겨드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로 월 초에 매출 대금을 미리 드리고 한 달 동안의 영업 활동에 따른 데이터 금액으로 저희가 자금을 상환받는
이제 그런 구조를 통해서 결국은 사장님들은 대출을 받지 않으셔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그 대신에 그 한 번에 받은 돈으로 인건비나 물건비나 여러 가지 제세 공과금들을 따로따로 떼내고 나의 마진까지 따로 분리를 함으로써 이제 경영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신한은행이 하는 땡겨요는 단순히 배달 사업을 가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커머스 사업을 가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금융이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금융에 소외됐던 계층을 무조건적으로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교하게 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금융 계층에게 좀 더 포용적 금융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특히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사업자들과의 이해 상충이라든지 또는 금융기관 본업에서의 어떤 그 본업하고의 관계에서 과도하게 지나치게 비금융으로 경도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상조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상조 산업의 시작부터 좀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업은 1982년 일본 호조회를 벤치마킹해서 부산에서 시작합니다. 시작 이후에 1999년도에 한 70여 개의 상조회사가 전국적으로 개설이 되었고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400여 개까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소비자 피해도 부각되게 되고 정부에서는 감독에 대한 부분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대두되고 언론에서도 이 또한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관련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9월에 공정위 관할하에 활부거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시행이 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로 인해서 부실했던 업체들이 차츰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고 2019년도에 이 법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이 강화에 의해서 현재 한 70여 개의 상조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조업은 일본에서 들어왔지만 우리나라 전통 문화인 두레나 품앗이에서 되어지는 그 상부 상조에 대한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겠다라고 하는 뜻의 서로 상에 도울 조자의 뜻이기 때문에 꼭 장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이제 상조회사라고 하면 장래로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운영 방식이 보험회사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소액을 상당 기간 동안 적립해서 불특정한, 그러니까 닥쳐올 수 있는 미래의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대처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방식이 보험회사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자식들에게 본인들의 장래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본인들이 직접 가입하는 형태. 결국 이런 가입 형태가 상조산업이 처음에 안착하기 쉽게 되어졌던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장래뿐만 아니라 뭐 결혼이나 돌잔치나 관원상제의 전반적인 것으로 이제 상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확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조산업이 외형적으로는 외부에서 볼 땐 뭐 7조 원 시장이다, 700만이 가입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떠들썩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신규 가입자들이 굉장히 좀 유입이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조회사들이 자구책으로 이전에 85%까지 만기 해지 환급금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100% 만기 해지 환급금에 대한 조건과 그 다음에 가입을 유지했을 경우에는
뭐 고가의 가전이나 그 외에 고가 상품들을 이렇게 사은품 개념으로 제공하는 결합 상품 형태의 상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미래에 닥칠 어떤 위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살 깎아 먹기 형태의 경쟁을 좀 벌이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신규 가입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씩 늘어날 수 있었던, 특히 이제 MZ 세대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냥 뭐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가의 그 제품들을 사은품 개념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그 MZ 세대의 어떤 신규 가입자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결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어떤 시한폭탄 같은 형태로 해서 존재하고 있고, 왜냐하면 일반 보험회사처럼 가입자들이 낸 상품에 대한 부분을 금융상품으로 통해서 다른 재투자를 하거나 일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적금 형태로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 모집을 위해서 들어간 수수료나 유지 그리고 사은품 등은 다 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 결국 그런 것들은 뭐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장 형태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좀 이거는 이제 개선돼야 될 요지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외형만 보고 그냥 그 분리 완화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보험업종이 상조업을 딱 지목하고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보험업자도 사실은 이제 뭐 특별히 어떤 지금 뭐 발제하신 교수님의 말씀처럼 어려운 길을 가기보다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형태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조시장에 그냥 지금 갖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이거는 불공정한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는 경쟁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대기업이 골목 상권에 진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대기업의 그 자금이나 그다음에 그 시스템이 들어와서 단기적으로는 상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다음에 소비자의 어떤 신뢰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상조업체들은 가입자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과도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겁니다. 결국 경영 악화는 뭐 어쩔 수 없는 형태가 될 거고, 도산이나 그다음에 경영 포기라고 하는 형태로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략 한 7조 원 정도의 가입자에 대한 부분을 보장하고 있는 건 활보거래법상에서는 50%만 지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3조 5천억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형태로 시장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상조업체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자구책을 아직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을 뭐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공청회나 간담회나 그리고 업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분리되어 있는 금융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험업과 공정위가 하고 있는 상조업은 엄연히 관리 포인트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이런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기존의 상조업체와 또 보험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고민하면서 들어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뜰통 사업대표 황성호입니다. 저희들도 역시 저희는 금융 쪽하고는 다른 업종이긴 한데, 얼마 전 지난 4월 12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KB국민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을 은행이 할 수 있는 부사업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함으로써 이제 금융업과 알뜰폰 사업의 연관성이 이제 맺어지게 되었는데요. 지난 4년간 국민은행은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에 따라서 규제 또 혁신 금융서비스와 금융서비스의 경쟁의 강화라는 이름을 목적으로 알뜰폰 사업을 잠정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는 지난 4월 12일 날 금융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정식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유형은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로 알트폰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기 계시는 우리 금융위원회 은행 과장님 강영수 과장님 주관으로 금융위원회와 국민은행과 알트폰 사업자 간에 한 4번, 5번 간의 토론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트폰 사업자들의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전달되었으나 아직 이제 금융위원회 쪽에 승인 나고는 아무 조건 없이 일단 승인된 상태고, 앞으로 조금 더 제도적인 보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국민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알트폰 사업에 진입했을 경우에 저희도 참 우려 사항이 큽니다. 왜냐하면 국민은행은 빌 샌드박스 기간 동안에 알트폰 사업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트폰 사업에서 이익을 남기는 목적이 아니고 금융기관을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금융 고객을 유치하거나 이미 들어온 금융 고객을 낙인하는 효과를 노리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금융기관이 봤을 때는 알트폰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금융기관의 마케팅 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트폰 사업에서는 이익을 남길 생각이 전혀 없는 형태였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2023년도에 국민은행의 알트폰인 리브행 가입자는 약 40만 원으로 4년 동안에 급증을 하였으나 영업 손실은 2020년도에 139억 원, 2021년도에 18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소 알트폰 사업자들, 또 알트폰 사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이익이 없으면 사업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알트폰 사업에 들어와서 그쪽은 이익을 남길 생각이 전혀 없는 사업자입니다. 또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 우리 알트폰 사업자들은, 전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사실은 경쟁을 할 수가 없죠. 가장 치명적으로, 가장 직접 영향을 받는 사업자들은 중소 알트폰 사업자들입니다. 알트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들도 있고, 또 대기업들도 있습니다. 삼성 계열사도 있고, 카카오 자회사도 있고, 이런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모기업의 지원을 받으면 버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모기업도 없고, 쉽게 말하면 자본력을 취약한 중소 알트폰 사업자들은 먼저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수없이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융기관들의 알트폰 사업 진출에 저희들은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까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정한 제약과 제약이 병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알트폰 사업은 이 중소사업자들 문제에서 생태계 자체가 심각하게 왜곡이 됩니다. 정확히 더 크게 보면 통신 알트폰 사업 자체가 생태계는 일반 사업자들은 없어지고 이동통신이 자회사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하는 사업으로만 구조가 바뀌겠죠. 이런 형태는 좀 알트폰 사업은 지금 한 이동전화 사업을 하고 있는 알트폰 사업자들 한 50개 되는데 그중에 중소사업자들은 40개 정도 됩니다. 40개 정도의 중소사업자들이 지난 10년간 사업을 운영해 오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일반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비해서 한 50% 정도 산요금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요금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저희들 도매 대가라 그래서 정부에서 이 동사에 주는 망원가를 많이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동통신사의 3분의 1 내지 반에 불과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중심으로 오프라인 대리점 운영을 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이 결국은 요금 감면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운영해온 알트폰 사업에서 중소사업자들이 금융기관이 시장 진입으로 퇴출한다 상황이 된다는 것에서 저는 좀 그게 공정하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국민은행의 리뱀 알트폰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은행은 인지도 참 좋아요. 이동통신 3사보다 더 좋을 수 있죠. 신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작업력 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도 아주 염가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중소알트폰 사업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제공을 합니다. 중소알트폰 사업자도 사실 꽤 있지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아는 사업자 별로 없습니다. 인지도 약합니다. 신뢰도도 약하고 작업력도 약합니다. 이런데 요금까지 비슷한 상황, 요금 하나로 사실은 시장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존을 해왔는데 그것까지 이제 이렇게 막강한 인지도와 신뢰도, 작업력 가진 금융위원 들어오면 알트폰, 중소알트폰 사업자는 갈 데가 없습니다. 또 이동통신 3사, 자회사들은 다행히 등록할 때 등록 조건으로 정부에서 부과한 조건이 있습니다. 요금을 정할 때 망도매 제공 대가, 그러니까 도매 제공을 받는 금액보다 더 낮게는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조건을 붙였고 시장 점유율도 50% 이내로만 가져가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 4월 12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의 부수 사업으로 알트폰 사업을 승인하면서 아직은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기로는 국민은행이 정식으로 부수 사업으로 승인 신청을 하면 금융위원회에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인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알트폰 사업을 부사업을 수행할 때 따라야 되는 조건들을 붙여줄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최소한으로 지켜줘야 될 거로 생각하는 부분은 금융기관이 일반 산업 쪽에 진출할 때 그 산업의 생태계는 파괴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산업을 할 때에 그 산업 자체에서 이익은 최소한의 이익은 유지가 되는 형태로 정부기관이 제도를 만드시든 규제를 하시든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나름대로 소비자들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좋은 혜택과 또 실질적으로 중소사업자들도 그 산업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온 중소사업자들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공동으로 같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금융기관, 금융위원회와 또 내년 국회에서 제도를 보완하실 때 금융기관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진행하도록 하신다면 꼭 그 산업에서도 금융기관도 이익을 남을 수 있는 정상적인 사업 구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세 분의 자유토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문해솔 서울여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여대 문해솔입니다. 저는 토론 의뢰를 받고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하니까요.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좀 이 사안을 좀 바라봐 달라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서 최근에 제가 이제 핀테크 관련한 좀 스터디를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서요. 관련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법과 제도 같은 경우에는 발표해주신 박상인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께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론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경제학 원론을 잘 공부하면 그 경제학 원론이라든가 혹은 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재정학 분야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후생경제학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와 제2정리가 있는데 제1정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시장이 잘 작동할 때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제1정리인데 제2정리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2정리를 좀 이렇게 완곡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면 규제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규제를 하나 없앤다고 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달성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규제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더 많은 규제를 추가한다고 해서 더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제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인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과연 금융시장 전반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규제를 더 강화한다고 해서 더 나빠진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일단 금융산업 자체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규제산업의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되게 나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규제의 틀이 달라지는 것을 좀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관련해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왜 갑자기 이제 와서 금산분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아마도 뭐 제가 특정의 기업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뭐 네이버페이라든가 이제 카카오페이라든가 이런 핀테크, 그러니까 빅테크라고 하는 이제 기업들이 금융산업에 진출을 하면서 기존의 은행업이라든가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긴장을 한 것이 아닌가. 뭔가 겸용 업무라든가 혹은 이제 부수 업무를 확대해서 좀 금융업 전반에 걸친 어떤 실적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다음에 이제 이 후발주자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서 그런 요구 때문이 아닐까.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자신들 나름대로의 상당히 많은 금융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 보이고,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쟁점은 저는 아까도 이제 박상인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문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의결권 있는 주식을 3분의 1 정도까지 이제 보유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특례법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특례법을 좀 개정해야 될 시점이 됐다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로 제가 오늘 토론 자료에서 준비했던 것은 간편 결제 이용 건수 비중, 그다음에 금액 같은 자료들을 제가 찾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토론 자료에 보시면 이제 간편 결제 일평균 이용 건수의 비중을 보시면 전자금융업자들이 절반이 넘고요. 이 전자금융업자들이 누구냐면 다 알고 계시는, 이건 2022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그다음에 토스페이 이런 이제 37개 기업들, 2022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는 37개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22년 기준으로만 보면 50%가 넘고요. 이용 금액을 보시면 3,500억 원 가량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절반 조금 더 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용 금액의 비중도 한 48%.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소액 결제를 통해서 간편 결제의 소액 결제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금액 자체로는 뭐 그렇게 50% 이상은 되진 않습니다만 2022년 기준으로 한 48%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재우 의원실에서 21년 말에 이제 배포한 자료에서는 21년 상반기 기준으로 네이버페이, 쿠팡페이, 카카오페이의 결제 금액 금액의 규모도 압도적이고 가입자 수도 뭐 대체로 2천만 명이 넘습니다. 뭐 중복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간편 송금 경우에는 이 수치가 더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자금융업자가 90%가 넘고요. 일평균 간편 송금의 이용 금액도 6천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150억 원 정도니까 규모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간편 송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금융업자는 2022년 말 기준으로 한 18개 정도, 마찬가지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그다음에 토스페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중은행의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변화해가는 것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단기 순이익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제일 크게 그린 그림에서 보시면 대체로 시중은행에 국내 시중은행은 이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 제일은행, 시티은행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보면 경기 변동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 나쁠 때는 단기 순이익이 조금 떨어지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단기 순이익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은 금리가 높을 때 단기 순이익이 높아지는가. 제가 좀 지난 한 10여 년 데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금리와 단기 순이익 사이에 어떤 그런 강한 상관관계는 잘 나타나진 않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GDP 증가율, 경제 성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사이에 이제 관계가 조금 더 긴밀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 여건이나 금융 환경, 빅테크들과의 이제 경쟁 관계가 더 치열해진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빅테크가 과연 금융업에 어디까지 진출할 것인가를 이제 아마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 만약에 더 깊게 침투한다면 은행업의 단기 순이익은 이것보다 더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 이제 빅테크들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오픈 뱅킹이고 그걸 조금 더 심화한 것이 이제 마이 데이터 사업입니다. 이제 제가 뭐 페이지 39쪽에 이제 관련된 사업자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에 핀테크 23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그 계좌, 은행으로부터 데이터를 플랫폼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요. 사실 금융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보내는 것이 사실상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는 지금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카카오톡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다른 플랫폼으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금융회사에 이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는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들의 이런 이제 사업 영역이 점차 확장되는 것에 대한 아마 긍정적인 측면은 여기에 상당한 이노베이션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고민해 보면 과연 더 이상의 이노베이션이 나올 수 있는가? 빅테크가 또 다른 빅테크가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노베이션이 여기에서 더 나올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최근에 그 문제가 됐던 법적 소송이 있었던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네이버 검색 엔진과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습니다. 2023년 2월에 그 2달 전에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 과징금 257억 원을 이제 부과를 했는데요. 그 이제 택시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가입을 더 많이 하도록 저는 이제 카카오 택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카카오 톡도 사용하지 않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카카오 택시를 부를 때 당연히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가입되어 있는 택시 드라이버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배정을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이러한 형태의 어떤 법적 소송들이 앞으로 금융업의 문이 조금 더 그러니까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서 금산분리 완화는 저는 금융업이 산업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이제 별다른 그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빅테크들이 금융업으로 진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떠한 형태의 법적 소송들이 앞으로 벌어질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몇 가지 생각하는 어떤 정책의 방향들은 마이 데이터 사업 2.0이라고 제가 한번 불러봤는데요.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을 이제 금융기관들에게 사용할 수 있다면 비슷한 형태의 어떤 요구권을 빅테크에게도 적용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의 개인 정보들을 다른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에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를 좀 많이 참고를 해서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송들이 구글과 관련한 소송들도 이제 여러 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스마트 광고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광고 같은 경우에는 8개 주의 법무부 장관들, 주 법무부 장관들까지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구글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22년 1월 6일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마련했는데 이게 뭐 규제는 아니고요. 심사 지침,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규제 완화에 대한 이득과 손실을 좀 비교해 볼 시점이 됐는데 지금은 아마 빅테크들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뭔가 새로운 규제의 틀을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하고 여기에 더 이상의 이노베이션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히 큽니다. 저도 이들이 어떠한 알고리즘과 어떠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규제 당국이나 정부나 혹은 국회에서도 이들이 어떤 그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의 지배력을 확장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가늠도 제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노조 최원철 부위원장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좀 많은 말을 좀 준비해 왔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우리 박상인 교수님이 앞에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감동받았고 박상인 교수님을 앞으로 자주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그 디지털 빅블러머 시대다 해가지고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 금산분리라는 제도 자체가 뭐 완전 무결하고 무조건 뭐 옳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뭐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저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시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는 너무 급합니다.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이 정책의 문제점을 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좀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정책, 꼭 비단 금산분리 완화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들이 급합니다. 급하고 저는 편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적으로 보면 40년간을 이제 거의 40년을 이어져 오던 정책이고 이게 한번 바뀜으로써 엄청난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큰 변혁을 다양한 부분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나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재벌 중심 경제 상황에서 그동안 금산 분리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금산 분리가 본격적으로 완화됐을 때 드러날 문제점이나 부작용도 벌써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우리 금융 소비자들한테 어떤 위험이 전가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또 그걸 보완하기 위한 장치, 그러니까 이런 여러 사항들을 고려한 후에 이제 하나하나 저는 접근해야 한다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시대적 트렌드라는 명분 하에 너무 이 금산분리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의 목소리가 너무 높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우려되는 것이 이번 정부의 특성이 이제 굉장히 일방적이고 편향적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TF나 회의체 시작할 때 보면 누구나 보시면 알겠지만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이 TF는 이런 답을 내놓겠구나. 그 구성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TF에 들어가시는 구성원을 보면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TF가 딱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예로 아까 우리 박상인 교수님이 이제 실무작업반이라고 한번 보여주셨는데 지금 은행권에 대해 굉장히 지금 이번 정부의 질타가 심하지 않습니까? 은행을 이제 개혁해야 한다.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 개선, TF라는 게 있습니다. 명분은 은행을 개혁한다는 명분이지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 은행 얘네들 돈 많이 버네? 이익 좀 줄여야겠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은 보험, 증권, 펀드, 저축은행. 자, 은행을 개혁하는데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결국 아까 말씀하신 보험, 카드사에 지급결제 서비스 주고 증권에 법인결제 업무 주고 결론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 금산분리 완화를 이제 좀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의 규제혁신회의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여기에도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제가 그 명단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편향성이나 그 급한 게 속도감이 붙을 수는 있겠으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모범답안이 나올 수 있을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제 차마 뭐 삼성이 은행을 갖도록 한다 이런 거는 뭐 언론에 이제 뭐 여론에 부담이 있으니까 그건 추진 못하겠죠. 지금 당장은 장기적으로 이제 할 것 같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이제 금융사들이 이종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해 준 것이 이번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하셨지만 신한에서도 땡교요라는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고 KB에서도 이제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지금 정부가 은행에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금융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더 발전할 수 있기 위한 그 미래의 청사진이 이게 맞나 싶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금융업은 수익성, 효율성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하고 신뢰입니다. 제가 오늘 직접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신한은행 땡겨요, KB은행의 그 알뜰폰 딱 듣고 든 생각은 뭐냐면 금산분리 완화, 그래 금융업에도 신사업의 진출의 기회를 주자, 그래서 부수적인 이익을 창출하자, 절대 창출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땡겨요와 알뜰폰은 은행 고객 확보를 위한 사은품, 홍보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적자가 나도 계속 운영해 나갈 겁니다. 왜? 이걸 통해서 아까 그 부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은행은 지금까지 확보된 고객 기반, 그걸 이용해서 더 큰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은행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서 땡겨요 알뜰폰 계속 유지할 겁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왜? 유지하려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사업자들하고 어떻게 경쟁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황 부회장님이 아까 알뜰폰 사업, 막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에 대해 되게 굉장하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은행에서 은행업 외에 다른 사업에 손대가지고 저는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은행이 몇 년 전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1000만 고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다고 그 직원들한테 한 사람당 뭐 100개씩 모집하고 이런 짓 했다가 망했습니다. 몇백억 날리고. 은행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그 KPI 경영평가에 그 항목을 넣으면 남북통일도 시킬 수 있습니다. 알뜰폰? 국민은행이 잘해서 알뜰폰이 선호도가 높고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직원들 죽으려고 합니다. 지금 알뜰폰 때문에. 직원들이 왜 은행 업무 하던 사람들이 핸드폰까지 팔았는지. 신한은행? 은행에서 창구 업무 보시던 분들이 지금 땡겨요 사업부에 갖고 배달 그거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금산분리 완화가 논의될 때 금융 소비자와 이 금융 노동자들은 다 배제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금융업이 이런 신사업을 승인받고 앞으로 이제 금산분리 완화가 되면 더 확대되겠지만, 저는 이게 어떤 이제 금산분리 완화의 뭐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 때 그 빅테크 기업들한테 혜택을 많이 드렸잖아요. 인터넷 전문은행 혜택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은행까지 줘버렸잖아요. 카카오에. 거기에 대한 반발, 금융사들의 반발에 대한 그냥 대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너지 효과보다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한 금융회사가 이렇게 부실이 터지면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이 되고 그게 실물 경제까지 이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비금융 업종의 리스크가 금융회사의 리스크로 이전될 수 있고, 이건 시장 전체의 위험으로 증가될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런 그 비금융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금융산업 향후 미래에 대한 금융산업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지 저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세계 주요국은 아까 SVB 사태나 CS 크레딧 사태 등과 관련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나 양적 이제 긴축 그 영향으로 금융 안정을 위해서 오히려 이제 금융 규제들을 좀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에 반해 규제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금융 산업이 딴 데로 눈을 돌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나 이제 지금 고금리나 이런 게 계속되고 있는데 다가오는 금융위기와 금융시장의 좀 불안에 좀 대비하면서
기존의 규제 시스템이 먼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만약에 앞으로 더 필요한 규제가 있다라면은 그걸 강화해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가 더 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융회사가 좀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아까 박상인 교수님이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저희 우리 강영수 과장님 두 번째 뵙는데 또 오셨으니까 은행권 경영 영업관의 제도 개선 TF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대기업 계열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보험, 카드사, 증권사에게 이런 법인 지급 결제 업무나 종합지급 결적 허용하는 것도 저는 이제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되는 거라고 보고요. 결국 아까 동양그룹 사태 같은 또 대기업의 사금고의 부정적인 효과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은행, 아까 정말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동일 업무, 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실 때 이 금융사들의 입장이나 또는 찬선동 학계의 입장만 듣지 마시고, 우리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우리 금융 노동자,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좋은 방향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융위원과장입니다. 여러 말씀들이 이제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그래도 좀 팩트 같은 거는 좀 체크해주면서 드리면서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우선 보험사 상조 진출 작년 11월 때 발표된 적이 없고요. 굳이 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골목 상권 이슈도 다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제 일부 회사 등에서 아마 상조해서 한다라는 부분 자체를 아마 오해하신 것 같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도 없지만은 지금 당장 이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 알뜰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면밀히 같이 다 보고 있고요. 이제 KB에서 아마 아마 이제 공고 신고를 이제 하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때 금융에서 얘기를 할 때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라든지 소비자 보호, 과당 경쟁 방지,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노조와의 갈등 문제 해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막 팔게 했던 그런 식의 문제 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사항을 마련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보고토록 이제 함으로써요. 여러 가지 나타났던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제 잘 관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오늘 논의가 금산분리이고 발제에서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크게 비금융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는 이슈, 이제 금융 쪽에서가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이슈가 이제 있는데, 가장 핵심 자체는 이제 산업자본이 이제 은행을 지배하는 이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이제 재벌이 지배하느냐 여러 가지 이슈도 제기도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이번 정부에서 전혀 논의된 적 전혀 없는 것 같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일부 언론에서 증권사 한다니까 이런 것 같고 그냥 좀 자극적인 부분에서 쓴 건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그런 부분은 사실 논의되고 있지는 전혀 않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이제 있는 부분 자체는 이제 금융 산업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비금융 업무를 좀 더 어떻게 수행을 더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부분이 그것도 이제 금산분리로 얘기되다 보니까 이제 오해 소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를 최근에는 이제 금융 비금융의 융합 아까 말씀한 핀테크 쪽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핀테크 출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결제라든지 서비스 진출하고 있는 이쪽 부분에서의 금융 비금융 견합과 함께 그러면 금융 쪽에서 시작하는 금융 비금융의 결합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논의하고 이제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신한은행의 배달 앱이라든지 뭐 알뜰폰 같은 부분 또한 뭐 대한신용평가라는 것 자체를 매개로 아니면 그거와 관련된 많은 결제 서비스와 뭐 이제 매개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의 융합의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모습을 금산분리 틀 안에서 볼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는 사실상 상당히 강하게 맡고 있지만은 은행이 어떻게 보면 부수 업무로서 업무를 이제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뭐 한 4, 50페이지 정도 몇백 개, 몇천 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행의 건전성, 리스크 관리 체계 자체를 전제로 해서 기본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이든 개인 사업자든 소비자에게 어떻게 그리고 또 그러한 이제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은 금융회사에도 어떻게 보면 허용해주고 있는 방향 자체가 미국도 그렇고 뭐 일본 또한 뭐 최근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진행 자체가 국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어떻게 보면은 뭐 은행이든 금융 부분 자체가 이제 비금융 부분 자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의 고민은 아주 이제 큰 고민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리 알뜰폰 논의 과정 속에서 알뜰폰 협회와 저희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나타났던 문제들이 저희의 어떻게 고민점들이고 그런 부분 자체가 앞으로도 저희들이 같이 해결해 나갈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어떻게 업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상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은 그게 금융회사가 그냥 진입해서는 그게 골목 상권을 망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안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저희 또한 아주 동일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왜곡이 발생하고 충분하지 못한 시장이라면은 거기서 금융회사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가 또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는 과정에서 뭐 지자체든 아니면 다른 부처 상당히 많은 이견 또한 이제 드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부분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골목 상권 침해라든 부분도 충분하게 감안하면서 금융회사의 리스크 당연하게 고려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논의를 뭐 이제 저희들이 뭐 방안 자체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은행권 TF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보면은 제일 첫 번째 1차 실무 작업반에서 수많은 과제를 이제 내어드린 것 자체는 뭐 너무 당연히 그것 자체가 실무작업본 금융의 의견도 아니고 실무작업본 TF 구성원들이 민간 전문가도 계시고 협회도 계시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다 꺼내 본 거예요. 그게 뭐 보도자료도 너무나 명백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금융에 이것을 하겠다라고 표시한 건 아닙니다. 논의의 장 자체는 모든 것을 다 이제 꺼내놔야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권 경쟁 촉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은행권 내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했지만은 남아 있는 거 뭐 지급 결제 여전히 지금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뭐 보도 자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한국은행에서는 상당히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동일 규제, 동일 이제 업무, 동일 리스크에 대해서는 뭐 동일 규제해야 된다. 그것 자체는 금융당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계속 이제 논의를 하면서 6월 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든 결론을 낼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규 인가와 관련돼 가지고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된 은행 자체의 관련 리스크가 분명히 크다. 이것 자체는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가 나온 지가 뭐 10여 년, 20년 전부터 금융당국에 이런 것을 허용해야 된다 논의가 계속 있어 왔어요. 있어 왔지만 금융당국이 그동안 왜 안 된다고 했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안 되었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집중된 부분에 대한 고객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은 저희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이제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보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런 식의 리스크라든지 그런 것을 위험을 관리한 체계 내에서의 어떤 식의 또 스몰 라이센스든 뭐 특화 은행 같은 것 또한 고민 또한 같이 해봐야 된다라는 것 자체 또한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지금 뭐 여전히 보고 이제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부분은
뭐 금융위원회가 뭐 이제 설치에 관한 법률 보면은 1조가 그게 돼 있습니다. 결국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선진화라는 것 자체가 큰 금융위원회의 이제 그 어떻게 맨데이트인 것이고요. 수많은 저희 보도자료에서 많은 분들이 결정하셨습니다. 리스크 봐야 된다 다 하셨는데 항상 금융 안정, 금융 건전성을 전제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업무라든지 어떤 식의 것 자체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걸로 이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시면 한 2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전국 이동통신 유통협회 회장 영규호입니다. 저는 뭐 스스로 자청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고요. 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박상인 교수님 말씀 감명 공감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뭐 국민은행 노조하고도 뭐 작년 7월에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면서 그 은행 부수 업무 지정을 철회해 달라 샌드박스로 끝나기를 바라고 뭐 이런 시간도 가졌고 또 최근에는 4월 22일자에 저희들이 그 KB 알뜰폰 승인 관련 금리 과기정통부에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사안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에 4월 22일 정도에 이제 그 배포됐고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금융위가 은행 알뜰폰 사업의 공정 경쟁을 위한 명확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금융위가 지금 위기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했었고요. 금융위가 은행의 통신사업 진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부수 업무 공고라는 가장 단순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가 이런 질문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는 가격과 점유율 등 규제가 필요한지는 과기정통부에 판단할 사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은행 알뜰폰 사업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의 입장도 물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알뜰폰 협회에서 오신 우리 그 상근 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규제 대기업이 규제 없이 금융 혁신이다. 저는 이건 이제 쩐의 혁신이다.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그래서 좀 제발 저희 그 문제 의식을 좀 공감하고 중소이동통신 유통업체나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 시장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고 거대 은행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리 강영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계시면 네. 이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냥 사과드리려고 근데 이게 부수 업무를 단순히 개정해서 그 은행 금융사들이 그 비금융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따로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금산분리 원칙을 이제 뭐 이게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제가 강명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요. 예, 어차피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저번 부수 업무하고 업무 위탁 자체도 근무블랙이 저기 그 교수님께서 이제 금산분리급 전체 영역 틀 속에서 보셨는데요. 부수 업무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금산분리가 이제 적용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뭐 업무 위탁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본질적 업무냐 아니냐, 어떤 책임 권한 소비자 보호 이슈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 상당한 제한이 이제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보면은 부수 업무란 것은 은행의 부수성이라는 것 자체가 핵심이 되게 됩니다. 그게 금융이다 비금융이다가 아니고요. 이 부수성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저기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전에 뭐 메신저 서비스 또한 이제 부수 업무로 인정한 경우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이제 중개, 뭐 매매 업무까지도 이제 부수성 자체를 보는 경우도 이제 있고요. 그 부수성의 범위 자체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가장 큰 이제 범위가 되는 거고 확대를 해서 볼 경우에는 뭐 전혀 그냥 판매만 하는 것도 되긴 하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부수성의 핵심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혁신위에서도 논의가 됐던 것인데요. 뭐 대한신용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게 하나의 축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 대금의 지급 과정에서의 다양한 지급 수단의 제공을 통한 금융과 비금융이 어떻게 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 자체를 부수성으로 이제 보았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부수 업무로서 이제 봐서 부수 업무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런 식의 업무 자체가 커지게 됐을 경우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금융 비금융 융합 전체 관점에서 큰 틀에서의 법령 정비까지를 이제 별도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수 업무에 대해서도 뭐 시장 질서를 뭐 문제가 있거나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있으면 부수 업무를 뭐 중단케 하거나 하는 규정 자체는 현재도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차후에 자동차 매매 중개업까지도 이것도 부수 업무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줄 수는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가 그런 것들이 있다더라 이제까지 이제 본 것이고요. 지금 뭐 굳이 말하면 저희는 우선은 자동차 뭐 중개하면서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 자체를 은행이 한데 이건 절대 안 되고요. 부동산 중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 있는데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은 은행이 업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기업과 어떻게 보면은 그 소비자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들을 갖고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소비자에 대한 평가, 신용평가 등을 이제 이루어지면서 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발전될 수 있는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될 것이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은 뭐 금융위 공식 입장이야지만 사견으로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돼서 그러면 마무리. 혹시 대표님 질문 없으시면 제가 좀 전에 미국 사례 말씀하셨는데요. 전 정부, 현 정부를 떠나 건국 이래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편입된 새 정부도 들어 처음이잖아요. 정부도 대통령이 바뀌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전체가 선진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나도 약간 의문이고요. 그러면 금융이 특히 그럴 텐데 선진국에 들어가서 선진국들과 공정 경쟁을 하려면 기존의 뭐 개도국, 중진국 또는 도상국의 위치에서의 준비와 선진국 동등한 체급에서 경쟁하는 건 수준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문제를 던지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제가 뭐 발제도 했기 때문에 마무리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수 업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해석의 문제긴 한데 사실 이게 은행업과 관련된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지 사실 부수 업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땡겨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배달앱을 꼭 할 필요 없이 배달앱 하는 사업자하고 계약 관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부수 업무에 들어갈 것 같은데 배달업 자체를 하는 게 부수 업무에 들어가는가 이건 사실 저는 해석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바로 잡든지 정확하게 좀 그걸 워딩을 하든지 아니면 법률 소송 같은 걸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뜰폰 경우에 이 원가보다 낮게 해서 손해를 계속 보면서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약살적 가격 설정이 되거든요. 이건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살적 가격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문제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 인터넷 전문은행 저희들이 도입할 때 엄청 반대를 했었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인터넷 전문은행 하고 나면 또 은행이 또 해달라고 해서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재벌까지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가는 첫 단추를 푸는 것이라고 해서 극렬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뭐 복수 결권도 똑같은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재벌들이 가장 소망했던 금산분리를 깨주고 그다음에 세습을 제도화할 수 있는 복수 결권 제도 도입하는 걸 문재인 정부가 다 해줬습니다. 그렇죠? 민주당 민병도 의원 안 계셨는데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때 하던 소리하고 여당 때서 하는 소리가 전혀 다르다는 거 정말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 카카오가 카뱅을 하고 네이버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좀 지뢰발 확장이라는 이야기할 정도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정말 그러면 본연의 경쟁력이 그걸 통해서 강화되는 선순환이 않느냐? 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검색 엔진으로 그렇게 시작했는데 검색 엔진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 검색을 훨씬 더 많이 하기 시작해서 국내 검색 시장 네이버가 이렇게 되면 뺏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기 본연의 업무 아닌 것들로 쉽게 돈 버는 것들을 자꾸 열어주면은 그게 무슨 혁신융합이라는 포장을 해서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에 큰 혁신을 가져오는 건 없고 본연의 사업에서 점점 경쟁력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어가는 부작용을 낳고 있지 않는가. 이 지점을 좀 우리 정부 당국에서 심각하게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 2시간 동안 그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